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지평수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이 있거나 부럽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을 둘러봐도 다 고만고만했거든요. 저는 결혼 후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면서 신혼 때 살던 20평 정도 되는 집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어요. 예전부터 좁은 집에 살아서 그런지 남편과 저는 딱히 집 크기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었어요. 전 위로 오빠가 3명이나 있고 아버지 어머니지만 봐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저 혼자만 알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결혼은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시댁에서 20억이라는 큰 돈을 지원받아서 썼다는 겁니다. 시댁에서 사업자금을 받아주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돈에 듣기만 했지 본 적도 없었고 당연히 누린 적도 없었어요. 그 돈이 오히려 가정 불화만 만들었어요.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 버렸죠. 저는 결혼 전에는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남편은 일찍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다. 다른 대형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같이 한번 협업을 하면서 남편과 알게 됐죠. 이후 남편은 제가 좋다며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막내 딸로 오빠가 위로 무려 셋이나 있었는데요. 저희 오빠들은 다들 작은 사업체를 하나씩 하고 있었어요. 첫째 오빠는 작은 제조업 공장을, 둘째 오빠는 작은 숙박업을, 셋째 오빠는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결혼 당시 둘째 오빠가 숙박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돈을 거뜬히 털어서 지원을 해주신 상태였어요. 근데 마침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고 제 결혼 자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됐죠. 다행히 오빠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저에게 결혼 자금 쓰라고 돈을 건네줬고 결국 시댁에서 욕을 안 먹을 정도의 혼수와 예단을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귀하디 귀하의 자란 외동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저를부터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초기 사업 자금 투자로 시댁에서 꽤 큰 금액을 해줬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별다른 지원을 못 받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 당시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신혼집으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 잘 사는 분들이 아닌데 아파트까지 주시는 걸 보고 속으로 좀 놀라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행사 대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 근무를 같이 했죠. 남편에서 주로 일본 여행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간혹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제가 주로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외국어도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 둘을 낳고 일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가정 좀 지내게 됐답니다. 근데 둘째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의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다른 여행사들과 경쟁이 심했는데요. 남편의 회사의 경우는 특별한 여행 코스를 자기보다는 박리담회로 싼 가격에 많이 팔아 이혼에 남기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큰 회사들이 만든 패키지 상품과의 가격에서 자꾸만 밀리는 모양이었어요.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어떻게 일본 여행 말고 다른 나라 상품들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일본어 말곤 다른 언어를 잘 못하잖아.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라마다 법도 조금씩 달라서 다 공부해야 되고 말이야. 그럼 일본 온천 여행 말고 일본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관광 상품을 만들어봐. 당신의 회사에서는 지역만 다르기 때문에 주로 온천 여행 패키지밖에 없잖아. 먹거리 투어 같은 다른 업체에서 하지 않은 그런 것들로 만들면 매출도 늘 것 같아. 다른 분야의 관광 상품도 만들어야 회사가 미래가 있지. 그냥 일본 온천 여행이 최고라 생각하면 안 돼. 먹거리 투어 같은 것들은 사람들 취향도 너무 가지각색이라 여러 가지로 상품을 나눠서 만들어야 되고
유행하는 음식도 자꾸만 변해서 잘 팔리는 건 잠깐이야. 반짝하고 사라진다고. 그럼 당신은 대체 회사를 왜 운영하니? 회사가 어려우면 귀찮아도 이것저것 해봐야 돼. 그 태도로 있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는커녕 마이너스 나와서 회사 문 닫을까 걱정하고 있을 텐데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되니까 지금 잠깐 힘든 거야. 대기업에서 수익도 안 나는 금액으로 할인 이벤트를 해서 손님을 빼앗긴 것뿐이라고. 좀 더 버티면 다시 수익이 늘어날 거야. 저도 예전에 여행에서 샀을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원했지만 더 통 들어먹질 않더군요. 오히려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도 너무 자신 있어 보였어요. 혹시라도 회사가 망할까봐 조마조마하는 죄가 더 이상해 보일 정도로요. 남편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시댁 자기 부모님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미 결혼 전에도 사업자금을 주셨고 결혼할 때는 서울에 집 한 채도 해주셨는데 더 이상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싶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얼마 뒤에 저에게 같이 시댁에 돈을 받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 저 지금 사업이 좀 힘들어요. 돈 있으면 좀 내어주세요. 그래요. 최근에 회사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얼마나 힘든 거야? 자세히 얘기 좀 해봐라.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자기 회사 형편이 안 좋은 것들을 조금 더 과장되게 부풀려 이야기했어요.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부도가 나서 빚쟁이들이 몰려들 것처럼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말에 철썩비고 얼굴이 금방 사색이 되셨어요.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이었으면 진작 나를 찾아왔지. 왜 이제야 엄마한테 손 내미는 거야? 야, 아이. 제가 면목 있어야죠. 사업 초기에도 투자해 주시고 조금씩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께 도움 안 받고 제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넘어선 것 같아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요. 내가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너한테 뭔들 못해주겠니? 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사는 건데. 이번엔 걱정 마라. 내가 바로 돈 보내주마.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바로바로 집에 알려줘. 지금도 봐라. 진작 나한테 말했으면 바로 해결됐을 상황 있을 텐데 일이 졌잖아. 돈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라. 시댁에 돈이 없을 것 같았지만 찾아가서 한 번 달라고 말씀드리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을 하니 내놓으시고 오히려 힘든 일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니 부담 갖지 말고 돈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죠. 사업이 힘든 이유가 남편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아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시부모님의 헌신적인 태도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시부모님도 그래 잘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무리하시는 거 아닐까? 오히려 걱정이 됐죠. 아무래도 외동아들이다 보니 자신들의 모든 것을 외동아들에게 걸고 있는 듯 보였고 남편도 그것을 잘 알고 이용해 먹는 것 같았죠. 그래도 남편이 꽤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날 본인 능력으로 사장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시댁이 뒤에서 지원을 해줘서 회사 이름이 유지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한 번 더 시에게 손을 벌리게 됐는데 그때도 5억이 큰 돈을 그냥 내주시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한 소리 하게 됐어요. 당신 조금만 힘들어도 시댁에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아. 당신 혼자 회사를 꾸려나가려고 노력도 안 하고 뭐 조금만 힘들어도 당신이 내가 조금만 힘든지 많이 힘든지 어떻게 알아?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봤어. 조금만 돈이 부족해도 회사 앞날이 캄캄해. 직원들 월급이랑 월세처럼 고정비는 꼬박꼬박 나가지. 게다가 토끼 같은 자식들이 둘이나 있으니 생활비도 꽤나 많이 들잖아. 근데 이게 밀리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알아? 알아.
사업하는 걸 힘들다는 거 나도 당연히 알지. 근데 솔직히 당장 내일 망할 정도 아니잖아. 매출이 조금 떨어지고 마이너스 나는 달이 생길 순 있어. 근데 그럴 때 당신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길 얼른 성수기가 오길 고객들이 우리 회사 찾길 바라면서 가만히 있다는 게 문제야.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운 좋게 매출이 오르면 다행이네. 그게 아닐 때는 혼자 괜히 예민해져서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시댁에 손 내밀어서 해결하는 상황이 반복돼. 내가 볼 땐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당신 태도가 문제 있어. 아이고, 잘 났네. 사장만 누라 수년간 하다 보니 내가 마치 사장으로 여행업을 운영해 본 사람처럼 말한다. 나도 남의 일이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 그러다 오히려 손해나면 그거 극복하기가 더 힘들어. 어차피 여행업이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그냥 여행 수료가 늘어나길 기다리는 게 장땡이야. 지금 벌써 당신 사업한다고 시댁에서 10억 넘게 받은 거 알고 있지? 그러다가 시댁에 돈 없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우리 엄마 돈 많아. 걱정 마. 마르지 않는 우물이라고. 그리고 내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뭔 상관이야? 집에서 돈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면 되는 거지. 넌 왜 생기지도 않은 불행한 일을 들이냐? 부정타.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댁에 도움을 요구하는 남편이 한심스러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사업하는 게 많아 힘든지 모른다면서 말화를 내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이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주는 건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 하신다고 말을 했죠. 시부모님 아들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자기 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 키우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댁에서 지원해주는 것들로는 버티기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전 세계적인 역병이 터지면서 하늘 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남편 회사는 국내 여행은 거의 하지 않고 주수입원이 한국인들의 단체로 가는 일본 온천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는데 그게 완전히 타격을 받으면서 거의 매출이 0원을 찍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상황이 한두 달 그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금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당분간에 회사 문에 닫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한일기 막힌 게 언제 열릴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것 같아. 멀쩡한 회사 문을 닫으면 어쩌라고? 그럼 나는 뭐해 먹고 살아? 이 나이에 다른 회사 신입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뭐야? 그런 말이 아니라 당분간 다른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 다시 괜찮아지고 면 회사 문을 다시 열어도 되는 거고. 아예 폐업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임시 취업하라는 말이죠. 내가 여행사 하루 이틀에 다른 역병이나 재난 상황 다 겪어봤어요. 지금은 좀 길게 안 좋은 상황에 이어지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믿는다면서 10억을 더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친정의 도움을 좀 받아오라고 압박을 하시다고 하는군요. 너는 남편 회사가 이렇게 어려울 동안 대체 뭐 했어? 내 남편 회사가 잘 되면 나만 좋아. 그 호사는 내가 제일 많이 누릴 거 아냐? 그럼 너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말고 내 친정에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돈 좀 달라고 해봐라. 저희 오빠들도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아서 사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머니처럼 자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이미 돈을 많이 쓰신 상태라 금전적으로 돈 받기가 어려워요. 자식 많이 낳아봐야 뭐 하냐. 쓸만한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를 키워도 제대로 키워놓는 게 좋다. 난 우리 아들 꼭 성공시킬 거다. 너도 말로만 걱정하는 척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 좀 해라.
하지만 남편 회사가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친정 오빠 셋 다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댁에서 남편에게 해주듯 우리 친정 부모님이 오빠들이 힘들 때마다 조금씩 도와주다 보니 돈이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말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이후로 저를 자꾸만 시댁에 불러다가 집안일을 시키시면서 눈치를 엄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나미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하늘길이 열리면 팔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려고 이것저것 알아봤죠. 그리고 간간히 SNS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여행 상담도 해줬어요. 물론 하늘길이 막혀 있어서 실질적인 매출이 오른 것은 아니었지만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정성스럽게 숙박업소나 여행지 리스트를 더 벌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획대로 가지 못한 것 같아요. 더 얹어서 줬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이 없으니 집에서 빈둥대는 시간이 점점 늘어만 갔어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서도 애들 밥을 챙겨주기는커녕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아서 제가 일 마치고 돌아와 설거지나 빨래하기 바빴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됐어요. 대체 집구석이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하는 거 없이 집에서 맨날 놀면서 시간만 축내고 있는 거네. 그럴 거면 집안일이라도 좀 해. 어쩜 내가 아침에 먹은 그릇이 저녁 10시까지 그대로 싱크대에 들어있냐? 내가 종일 밖에서 돈 벌고 오면서 집에서 빈둥대는네. 뒤치다꺼리 해야겠어. 저는 남편에게 집안 청소 좀 하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가 제대로 집안일을 하지 않고 식사도 챙겨주지 않는다고 시어머니에게 전달을 하더군요. 너네 남편한테 얘기 들어보니 요즘 밖에서 돈을 벌고 다니면서 집안일은 완전히 손에 끼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300만 원이라도 벌어오고자 밖에서 하루 종일 머물러야 했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와야 했죠. 남편이 사업 자금으로 10억 원을 줬지만 꼴랑 300만 원만 벌어오니까 지금 속상한 마음이에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조금 떼다가도 되는데 남편은 모두 사업에 투자하고 집에 한 푼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하늘길이 막혔는데도 어머니는 저에게 사업 자금을 가져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주신 돈을 여행사 광고에 써버리니 집에 가져올 돈이 없더라고요. 아이 2명을 키우는데 학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어머니는 집안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자기 아들을 돌보지 않느냐고 탓을 하셨어요. 결국 저도 지치고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돈을 걱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못 벌어와서 제가 일주일 내내 알바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죠. 그래도 다행히 얼마 뒤 여행객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남편이 만들어뒀던 상품을 그대로 다시 내놓고 판매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예전에 버는 정도의 돈을 다시 벌어오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회사가 바빠지고 남편이 돈을 벌어왔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계속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더군요. 역병이 다시 돌면 어쩌나 싶어서 저는 마트에서 일을 계속하게 됐어요. 여보, 이제 형님네에서 일하는 거 그만두고 전처럼 다시 우리 회사 일 좀 도와줘. 수요는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서 내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야. 당신 직원들 있잖아. 그 사람들 일 더 시켜. 난 당분간은 따로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다시 번지는 일이 여러 번 반복됐죠. 아, 이제 그럴 일 없어. 회사 매출이 없어서 이전에 오래 일한 직원들 다 자르고 이번에 새로 뽑았더니 아직 일을 잘 못해서 있으나 말아야. 당신이 나와서 일도 좀 가르치고 해줘. 남편은 자기 사업이 잘 될 시기인데 내가 돕지 않는다면서 엄청 화를 냈지만 난 미래가 불안해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후 경제적인 상황은 좋아졌지만 남편이랑 사이가 나빠지게 됐죠. 이후 역병이 완전히 괜찮아지면 되고 하늘길이 더 이상 막히지 않겠다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남편 역시 예전 정도의 규모를 다시 커졌는데요. 역병 때문에 직원 1명이랑 남편 1명이서만 운영하다가 직원명까지 더 채용했고
사무실도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됐죠. 물론 가지고 오는 돈도 예전보다 늘어나서 생활비 걱정을 안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놓고 일을 그만뒀는데 이게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에게 왜 일을 그만냐고 화를 시더군요. 당신, 이제야 당신 내 오빠들 일 도와주는 거 그만둔 거요. 이제 당신 회사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일 그만뒀어. 왜 일을 그만둬? 내가 회사에서 일순 필요하다고 할 때는 나 도와주기 싫어서 계속 자기 오빠네도 일 돕더니 이제 당신 돈 필요 없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오니 그만둔 거야? 뭐 알아?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 편하게 쓰고 싶어서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당신 회사가 위태위태해. 내가 안정적으로 수입을 내려고 시간 내서 일부러 아르바이트 한 거라고. 그럼 위태위태할 때 옆에서 도와줬어야? 이제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야근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이제는 직원들도 많이 뽑고 일하는데 익숙해져서 내 돈 필요 없다고 그러니 너는 다시 일해서 돈 벌어와. 그래, 이제 당신도 밖에서 계속 사회생활하면서 집안에 도움되는 일을 해라. 이러다가 또 내 사업 힘들어지면 어쩌라고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번 돈은 내가 쓸 만큼 쓰고 다 저축할 테니까 당신 쓸 돈은 당신이 벌어야지. 앞으로 내 돈을 쓰고 편하게 놀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시 제게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저는 남편이 아무 돈도 벌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힘들게 일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는 두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그날 시어머니와 남편과 크게 싸우고 사이가 틀어지게 됐어요. 이후 남편은 회사에서 바쁘다며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아졌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알고 보니 새로운 법률 직원 하나랑 바람이 난 상태였어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 회사 바빠지고 일손 필요할 때 날 돕지도 않고 내 오빠들 일을 도와줬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야근하면서 내 사업을 자기 일처럼 심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커졌어. 솔직히 내가 그때 회사를 도와줬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이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돼.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또한 사주를 보니까 나랑 정말 잘 맞고 너랑은 다르게 이 사람은 완전히 내 인생의 귀인이라 생각돼. 이 여자를 내 옆에 두면 앞으로 승승장구할 거라고 느꼈어. 그래서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너랑은 이제 헤어지고 싶어. 이 여자랑 살고 싶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그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난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저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면서 일어나던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서 남편의 마음을 다시 돌리려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 게다가 남편은 자기 회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제 탓으로 생각하는 듯 보이고 자기가 성공하려면 여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느낀 것 같았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이혼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준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고 꽤나 많은 금액과 함께 아이들 양육권을 받아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상간녀와 바로 재혼을 해버렸다. 그요. 하지만 저도 저 싫다면서 아이들까지 버리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전 남편에게는 미련조차 없었고 곧바로 제 삶을 살았어요. 이후에 저도 어찌어찌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고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새로 아파트도 장만하게 됐어요. 이사가기 며칠 전 입주 청소를 하러 갔더니 글쎄 제가 새로 구매한 아파트가 전 남편이 살았던 곳이더군요. 딱 주차장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청소도 이것저것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전 남편이 먼저 저에게 아는 척을 하더군요. 너 고작 청소부 하냐? 그때. 버리기 잘했네.
이혼한 막내딸 청소시키는 거 보니까 정말 내 부모들은 돈이 없긴 없나 보다. 자기 아들들은 사업한다고 할 때 잔뜩 주더니 다 써버렸나 보네. 역시 이혼하 잘했다. 콩을 떨어질 것도 하나도 없었네. 내 생각이 맞았어. 너랑 같이 있었으면 나도 결국 청소 도구 들고 남의 아파트 청소나 하러 다녔겠지. 저에게는 말의 틈도 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쭉 늘어놓고는 한참을 배를 붙잡고 깔깔거리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청소하러 온 건 맞지만 청하러 온 거 아니거든. 제대로 알고나 짓거. 뭐 그럼 내가 이런 비싼 곳에 뭐 하러 왔어? 여기 살려고 이사라도 왔단 말이야? 아니지. 여기 가격이 비싸서 나도 집 못 사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아, 여기 집 어디 가사 도움이라도 하려고 온 거 아니야? 거기 오늘 대청소 한대. 아니 나 얼마 전에 여기 집 하나 구매했거든요. 이래서 이사 오기 전에 미리 청소하려고 왔다. 너는 사장이라면 여행사 운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아파트 한 주 살 돈도 못 모았냐? 설마 아직도 내 부모 등골이 빼먹으면서 회사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새로 결혼한 여자가 내 귀인이라 그 여자랑 같이 있으면 돈이 술술 굴러들어온다며?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재조가 있어서 여기 아파트를 사서 이사 들어온다는 거야? 혹시 로또라도 당첨됐어? 저는 남편이 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앞에서 비아냥거리며 깔깔거렸어요. 제가 이 아파트 한 채를 샀다는 말에 남편 눈이 동그라져서는 제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 멀리서 여러 사람들이 제 앞으로 뛰어와 보였고 저에게 다가오며 들 대표님이라고 하며 인사를 했어요. 저는 제 앞에서 눈만 끔뻑거리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제 명함 만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표 사람 모아다가 일하고 있나 보네. 뭐 그래봤자 무슨 청소업체 사장 정도나 하겠지. 아니면 인력 사무소라도 차렸어. 자, 이건 내 명이야. 남편은 끝까지 저를 무시한 발을 하더니 명함이 쓰여있는 회사 이름을 보고 돌처럼 굳어졌기. 회사 대표라고. 요즘 해외 젊은 관광객들 싹 쓸어가고 있다던 사실. 저는 결혼은 뭐에 먹고 살까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마트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 회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과 저의 개인 SNS 상담을 주고받았는데 여행을 잘한 사람들이 고다고 인사를 받으면서 꾸준히 연락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 SNS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오고 싶다고 자꾸만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그중 몇몇이 또다시 한국 여행을 오고 싶다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순간 전엔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도 예전에 여행업에 종사했던 경험도 있고 결혼 이후에도 남편 회사 일을 도우면서 이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여행 트렌드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로 자신의 지인들과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며 특별한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현지인들이 진짜 자주 가는 곳을 방문하고 그런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보고 싶어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정보를 직접 찾아서 어려웠어요. 특히 영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접근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업체를 끼고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편했어요. 저는 그 틈을 노려서 사업을 확장시키게 됐고 말 그대로 대박이 난 것이었죠. 이런 식으로 개개인 맞춤을 진행하다 보니 고마운 손님들로 돌아가서 입소문을 내준 덕분에 계속해서 수입이 오르게 되었어요. 늘어났어요. 덕분에 여행업계 쪽에서 내 회사가 갑자기 급부상해 커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평생 여행사 사장으로 일한 남편도 장만하지 못한 비싼 아파트를 자가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됐죠.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올 수 있어? 왜 그 아이디어를 우리 결혼 생활할 때 말 안 했어? 일부러 너 한몫 챙기고 사업 시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내가 예전에 당신이 계속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말했잖아.
일본 온천 여행은 진행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힘들다. 그래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젊은 층을 공략해 보라고 했잖아. 그런 이야기를 대체 내가 언제 했어? 내가 예전에 흘려 말한 아이디어를 내가래 훔쳐다가 따라하는 거지 뭐. 어이없는 헛소리 안 해. 유명 관광지로 데려가서 똑같은 여행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취향에 맞게 성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줬는데 내가 그때는 그런 것들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안 된다고 무시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건 내가 너한테 말해줬는데 내가 콧방귀도 안 낀 아이디어야 알아. 그럼 혹시 뒤에 스폰수라도 구했어? 늙은 노인네라도 구워 삶아서 지원받고 있냐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게 말이래. 당신 뒤에서 구린지 타고 다니고 있는 거 맞지? 넌 어쩜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니? 내가 고객들의 진심으로 대했더니 잘 된 거야? 넌 그저 고객들을 돈으로 보니까. 회사가 운영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매출이 그거밖에 안 나오지. 나는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을 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잖아.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까지 있으니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지. 그 덕에 너는 겨우겨우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난 대출도 안 끼고 현금으로 매입할 수 있었지. 넌 언제 이런 집 자가로 살아보냐? 설마 아직도 부모님한테 손 내밀고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제가 이사하는 날에는 멀리서 구경까지 하고 있었어요. 옆에 새로 재혼해서 살고 있는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말입니다. 제가 최신 가전제품의 최고급 가구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훔친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가끔 주차장에서 출근할 때 만났는데 전 남편은 아직도 10년째 같은 차를 타고 다니더군요. 반면에 저는 새로 산 벤츠를 끌고 다녔고요. 제가 벤츠를 타고 전 남편 옆을 지나가면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전 시어머니가 제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지혁이 말이 내가 같은 아파트에 이사 왔다고 해서 인사하러 한번 와봤다네.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아까부터 계속 제 차 앞에서 안부 인사를 하려고 주차장에서 저를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 부탁 좀 하려고 널 기다렸어. 너 요즘 돈 많이 번다고 들었다. 여행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대표가 됐다던데. 전 시어머니는 이미 전 남편에게 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들었다면서 엄청 살갑게 대하시더군요. 제 앞에서 눈을 우는데 손까지 치시며 말씀하시는데 며느리였던 때에는 보지 못한 모습에 소름이 끼치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 회사가 많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지혁이 말 들어보니까 이 아파트를 내가 대출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돈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겠구나. 나 돈 좀 빌려다오. 돈을 빌려달라고요? 돈이 필요하시면 여행사 사장님인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 지혁이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필요해서 그래.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걔 회사에 돈을 20억이 투자했잖아. 여행사도 경쟁이 심해서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도와줄 이제는 진짜 하나도 없다. 내가 오죽 급하면 남이든 전 며느리한테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 전 시어머니는 짝도 두껍게 저에게 다짜고짜 돈을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표정 관리가 어려워서 꽤나 고생을 했어요. 하도 황당한 소리여서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전 시어머니가 자기 말 계속 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날 정도였어요. 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도 없는데 이혼할 때 우리가 너한테 재산 분할 넘치게 해줬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걸로 내가 사업을 크게 키운 것도 있고. 그 돈 지역가 안 좋으면 내가 이렇게 큰 여행사 사장이 될 수 있겠어? 보답하는 셈치고 돈 좀 빌려줘라. 지역이 잘 되면 이자 제대로 쳐서 갚아줄게. 어머니 바람나서 이혼해서 위자료 두둑히 받아낸 건데 마치 제가 먹고 사는데 편하려고 전 남편이 저를 위해 돈을 많이 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저 이혼할 때 받은 돈으로 사업 성공시킨 건 아니에요. 저희 오빠들이 도와준 거죠. 네, 오빠들이 도와주긴 뭘 도와줬다 그래요? 이하면 직접 받은 돈으로 사업을 키워나갔다며. 그래 뭐, 아무튼 알겠으니까 안 싸움은 천북 혼턴 하시겠어요? 나 좀 도와줘라. 아들만 나와서 잘 키우면 된다 고 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말이 바뀌셨어요? 저희 친정집에 자식들이 많다고 비웃던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돈 드는 자식들만 줄줄이 나 키운다고 친정부모님 불쌍하다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그때는 내가 부러워서 그랬지. 부러워서 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희 부모님은 멋있는 아들, 3살 능력 있는 딸까지 있으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입장에서는 질투할 만도 하지 않겠어. 그러니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다. 그게 진짜 내 속마음은 아니었어. 알겠고요. 본인 아드님은 성공시키세요. 시댁에서 돈만 주면 뭐 하냐. 밑빠진 독에 물이죠. 사업을 하려면 열심히 상품 개발을 해야 되는데 위태로울 때마다 부모가 도와주니 열심히 안 해서 결국 망한 거예요. 얼마 뒤부터 전 남편을 그 아파트에서 보지 못했어요. 건너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댁에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했고 전 남편 사업이 완전 망해서 세금을 빼서 진비제를 갚는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와서 시댁에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새로 재혼한 여자는 시집살이를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사업도 망해서 돈도 한 푼 없는 전 남편은 결국 또 이혼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편도 남편인데 시부모님이 한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모은 돈으로 자기들을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렸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자식은 이혼에 2번이나 한 능력 없는 이혼남이 됐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절마다 매번 다른 곳에 제가 여행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막내딸 덕 좀 보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되면 저도 꼭 같이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전 남편이 만났다는 그 여자가 남편이 아닌 저에게 귀인이 거 같다 생각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